박준호에게 아들 민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통통한 볼에 유난히 까맣고 큰 눈망울, 오밀조밀한 입술까지. 5살 빼기 민수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아내 이수연과 결혼하여 얻은 첫 아이였고, 준호는 민수가 태어나던 순간의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민수를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성공한 IT 기업의 팀장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준호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이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남몰래 품어온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들 민수가 자신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엄마 수연을 빼닮은 듯했다. 커다란 눈이며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버릇까지. 사람들은 흔히 아들은 엄마를,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들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빠 준호의 그 어떤 유전적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준호는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의 직모였고, 웃을 때도 입꼬리는 양쪽이 대칭으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그저 크면서 달라지겠지, 어딘가 숨겨진 구석이 닮았을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수연 역시 아유, 당신은 너무 예민해. 애들은 원래 엄마 아빠 반반씩 닮기도 하고 엉뚱한 조상님 닮기도 하는 거지. 민수가 얼마나 예뻐 라며 그의 걱정을 가볍게 일축하곤 했다. 때로는 민수 웃는 모습이 당신 증조 할아버님 젊었을 때랑 똑같다던데, 혹은 그러고 보니 저번에 TV에 나온 그 배우 민수랑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배우 엄청 좋아했잖아 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수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준호의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짙어져 갔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 민수를 본 사람들은 의례 한마디씩 거들었다. 준호야, 민수는 정말 엄마 판박이다. 아빠 닮은 구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하하. 어머, 수연씨, 민수는 정말 수연씨, 외갓집 쪽 유전자를 몰빵으로 받았나 봐요. 특히 저 코는 외할아버지 젊으셨을 때랑 똑 닮았네. 악에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비수처럼 준호의 가슴에 꽂혔다. 특히 준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집안엔 저런 곱슬머리가 없는데 민수는 아무리 봐도 박씨 집안 애 같지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쓰린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밤이면 준호는 잠든 민수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곤 했다. 사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면 볼수록 낯설기만 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걸까? 이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 수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아내였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서 한번 싹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연의 과거 사진첩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그녀의 옛 친구들에게 슬쩍 민수와 닮은 사람이 있었는지 떠보기도 했다. 물론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강박적인 생각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유진은 그런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할 뿐 그의 깊은 고민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오라는 숙제가 나왔다. 세 식구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속에서 준호는 다시 한번 자신과 민수 사이의 이질감을 절감했다. 민수는 수연과 함께 있으면 모자무지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일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자신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이 괴로운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유전자 검사 기관들의 목록이 떠올랐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일지라도 그는 열어보아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라도 그는 민수와 자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한 가닥 희미한 희망,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회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결심을 굳힌 박준호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아 보이고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는 곳을 선택했다. 검사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자신의 구강상피세포와 잠든 민수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채취하여 준비된 검체통에 넣고 이길 특급으로 발송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는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이 모든 게 내 오해라면 난 민수와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야. 하지만 이미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검체를 발송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는 민수를 볼 때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아내 수연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지만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감출 수 없었다. 수연은 그런 준호의 변화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봐. 응 하고 물었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드디어 약속된 날짜가 되었다. 준호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마침내 검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박준호님 유전자 검사 결과 안내.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하고 첨부된 PDF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친부관계 확률 0%. 박준호님과 박민수 군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현기증이 밀려왔다. 그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몇 번이고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친자 불일치. 그 차갑고도 명확한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배신감, 절망감, 분노, 슬픔.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민수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수연이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왔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과 민수가 평소처럼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민수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싸늘한 표정으로 수연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이게 대체 뭔데?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친자, 불일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수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여보, 나 정말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속여.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민수는 분명 우리 아이야. 이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수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준호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럼 민수는 누구 아이인데 당신이 바람이라도 폈단 말이야. 말해. 대체 누구 아이냐고. 준호는 수연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수연은 그의 격한 반응에 겁을 먹은 듯 더욱 서럽게 울기만 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흐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 절망적인 절규와 고성이 오갔다.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준호는 수연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고, 수연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준호에게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모의 격렬한 다툼 소리에 민수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두 사람은 아이를 달랠 경황조차 없었다. 결국 준호는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며 울부짖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민수에 대한 애틋한 감정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수연 역시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렇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신뢰는 깨졌고 사랑은 상처받았으며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제 그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 박준호와 이수연의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진 얼음궁전으로 변해버렸다. 준호는 며칠간 친구 집을 전전하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거나 혹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외면했다. 민수는 갑자기 차가워진 부모의 분위기에 잔뜩 주눅이 들어 눈치만 살폈고 그 모습은 준호와 수연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민수에 대한 애정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극도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연은 정말 자신을 속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준호는 수연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 같은 격한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수연 씨,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민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수연은 준호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 역시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과거를 수없이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남편을 배신한 적은 없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당신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나도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서워. 만약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도 알고 싶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발 같이 알아봐줘. 수연의 간절한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되살리고 싶었다. 두 사람은 일단 민수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기로 했다. 임신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출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볼수록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수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거쳐 건강하게 태어났고 출산 과정 역시 순조로웠다.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병원에 연락해 문의해 보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조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수연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역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수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자기야, 혹시 우리 민수 가졌을 때 시험관 시술했던 거 기억나?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랬다. 그들은 결혼 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어렵게 민수를 얻었던 것이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민수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또 다른 의혹의 씨앗이 되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설마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병원의 의료 과실일 수도 있었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떤 끔찍한 실수일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민수를 임신했을 때 시술을 받았던 난임 전문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당시 진료 기록과 시술 관련 자료들은 보관되어 있었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환자의 개인 정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지만 준호와 수연의 간곡한 요청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 결국 관련 서류들을 내주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데이터들. 준호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수연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그 옆을 지켰다.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이던 준호의 눈이 어느 한 부분에 멈췄다. 그것은 시술 당일 정자 채취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시술 당일 준호 외에도 몇 명의 남성 환자들이 비슷한 시술을 받았으며 그들의 검체가 같은 실험실에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 봐. 수연아, 그날 나 말고도 여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같은 곳에서 처리됐다고 나와 있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주 만약에 실험실에서 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사용되었다면 준호의 가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도 했다.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만약 준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끔찍한 오해를 받은 것이었고 민수는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인가. 준호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였으며 확실한 증거 없이는 병원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그는 일단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고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아내와의 배신이라는 키워드 대신 병원의 실수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민수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적어도 아내에 대한 끔찍한 오해는 풀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 우픈 진실 찾기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준호와 이수연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기묘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치는 탐정 콤비가 된 듯했다. 물론 그들의 탐문 대상은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닌 어쩌면 존재했을지도 모를 병원의 황당한 실수였다. 준호는 지난번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고 수연은 마치 기억력 테스트를 하듯 시험관 시술을 받던 당시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썼다. 그때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셔서 다른 분이 대신 진료를 봐주셨던 날이 있었어. 그날따라 병원에 사람도 엄청 많았고 간호사들도 정신없어 보였는데 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그리고 내가 난자 채취하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옆 침대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 성이 박씨인데 하필 오늘 다른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랑 정자 채취 시간이 겹쳐서 간호사가 서류를 헷갈릴 뻔했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기도 해.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다. 박씨가 또 있었다고. 물론 전국의 박씨가 한두 명도 아니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는 박씨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혹시 그날 우리 말고 다른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또 시술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 준호는 병원 서류를 다시 뒤적였지만 시술 당일 환자 명단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기록을 주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점점 더 기묘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외계인 납치설, 평행 우주론, 심지어는 뻐꾸기 탕란에 대한 동물 다큐멘터리 요약본까지 놓여 있었다. 그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세상의 온갖 기이한 출생의 비밀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 읽었다. 그러다가 황당한 기사라도 발견하면 수연에게 달려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기야,
혹시 당신 임신했을 때 번개 맞은 적 있어? 아니면 아주 깊은 산속에서 신비한 샘물을 마셨다거나. 수연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의 절박함과 엉뚱함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무슨 판타지 소설 주인공인 줄 알아.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혹시 민수가 사실은 내 전생의 원수가 환생한. 아, 이건 너무 갔나.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수연도 그런 준호의 모습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함께 이 황당한 미스터리를 파헤쳐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함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수연의 오래된 일기장과 앨범도 다시 꺼내보았다. 임신 당시의 기록들과 사진들 속에서 혹시나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던 중 수연이 임신 초기에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 장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임산부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끼어 있었다. 바로 민수가 지금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은 어떤 남자였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른 구석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나 특히 웃는 모습이 민수와 흡사했다. 이 사람 누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요가 학원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이긴 한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 아마 다른 임산부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니, 그냥 민수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준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복잡하게 뛰기 시작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수와 닮은 사람의 등장은 그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준호는 수연에게서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연이 민수를 임신했을 당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이 뱃속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네. 아주 큰 인물이 될 상이야. 근데 애 아빠가 둘인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네 그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저 노망난 할머니의 헛소리려니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 또한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온갖 기묘한 단서들과 황당한 가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준호와 수연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는 결국 민수가 태어난 그리고 그들이 시험관 시술을 받았던 그 병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가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그들이 찾고 있는 진실이 혹은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준호와 이수연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가설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그들이 가진 단서들, 수연의 희미한 기억 속 또 다른 박 씨와 요가 학원 사진 속 민수와 닮은 남자, 그리고 정체불명 할머니의 예언 아닌 예언까지 은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민수가 태어난 그리고 그들이 시험관 시술을 받았던 에스나님 전문병원이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5년 전의 진료 카드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이 교차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S병원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여전히 아이를 갈망하는 부부들의 간절한 눈빛들. 하지만 준호와 수연에게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이 시작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접수처에 문의하여 당시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몇 년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신 현재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병원 측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장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전문가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병원 시스템상 그런 오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난임 시술 병원이며 모든 과정은 철저한 관리 감독해 진행됩니다. 아마 외부 유전자 검사 기관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저희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원장은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검사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준호는 그의 예상했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시술 당일의 병원 기록, 특히 같은 날 다른 박 씨 성을 가진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수연의 기억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병원 측의 자체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장님, 저희는 지금 장난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과 한 가정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성에 있는 조사를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언론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병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준호와 수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역시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다. 자신을 S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라고 밝힌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익명을 요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준호 씨 되시죠? 두 분이 병원에 다녀가신 이후로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준호가 시술을 받았던 5년 전 그날 병원 연구실에서는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경험이 부족했던 신입연구원의 실수로 정자 샘플이 담긴 시험관 몇 개가 잠시 뒤바뀌는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술 성공률에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덮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병원장이었던 현재 이사장이 병원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관련 기록들을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우연히 폐기 직전에 오래된 실험일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의 사고에 대한 간략한 기록과 함께 뒤바뀌었던 샘플 번호로 추정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개의 숫자 조합을 불러주었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꼬리가 잡힌 것이었다.
그는 내부 고발자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녀가 알려준 숫자들을 받아 적었다. 수연은 옆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의심이 풀리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숫자 조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절대 협조해주지 않을 터였다. 준호는 친구 철민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철민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해킹 실력까지 동원하여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마침내 그 숫자 조합이 가리키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준호야, 찾았어. 그 샘플 번호. 이 사람 거래. 근데 이거 보면 너 진짜 배꼽 잡고 웃을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뒷목 잡고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철민의 목소리는 흥분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황당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철민이 보내온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친부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정말이지 철민의 말대로 배꼽을 잡고 웃어야 할지 아니면 뒷목을 잡고 쓰러져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황당한 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친구 박철민의 다소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하고 강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보내온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한 남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그가 5년 전 S병원에서 전객 검사를 받았던 기록, 그리고 문제의 그 샘플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김동욱.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 절친 김동욱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키는 작달막하지만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동그란 안경 너머로 장난기 가득한 눈을 반짝이는 친구. 학창 시절부터 엉뚱한 발명품을 만든다며 실험실을 폭파시킬 뻔했던 괴짜 친구. 그리고 현재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주말마다 척의 농사일을 도우러 다니는 공처가 김동욱. 부하하하하하. 순간 준호의 입에서 폭포수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분노, 의심과 절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황당함과 어이없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웃음만이 남았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다. 눈물이 찔끔 났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아내 이수연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는 남편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다. 동욱 씨라고. 김동욱 씨가 민수 아빠라고. 수연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뻑거리더니 이내 준호와 함께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또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에 대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허탈함,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근데 동욱이 그 자식은 왜 그날 병원에 갔던 거야? 걔도 시험관 시술이라도 했나? 웃음이 겨우 잦아들자 준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철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철민 역시 끄끄거리며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더 웃겨. 동욱이 와이프가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 건강검진 겸 해서 정맥검사를 받았던 거래. 근데 하필이면 그날 너랑 이름 앞 글자 박자만 다르고 뒷글자는 같은 박준호랑 박동호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병원 신입연구원이 서류를 헷갈려서 동명이인인 줄 알고 내 아내 시술에 동욱이 샘플을 푸아하하 박준호랑 박동호 그럼 나는 강준호인데 준호는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성씨까지 다른데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의 아들 민수는 그의 절친 김동욱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아빠와는 전혀 다른 외모와 함께 어쩌면 동욱의 엉뚱한 구석까지 닮았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민수가 유난히 동욱을 잘 따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욱이 집에 놀러 올 때면 민수는 마치 친삼촌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고 동욱 역시 그런 민수를 진짜 조카처럼 예뻐해 주었다. 또한 민수가 평소에 보여주던 엉뚱한 행동들, 예를 들어 밥 먹다가 갑자기 코끼리 소리를 낸다거나 장난감 블록으로 기상천외한 모양의 로봇을 만드는 것들, 은 모두 동욱의 학창시절 모습과 판박이었다. 심지어 민수의 그 풍성한 머리숱과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버릇까지도 동욱의 것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하하하. 민수가 왜 그렇게 김동욱 그 자식을 닮았는지, 왜 그렇게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준호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는 더 이상 민수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는 어떤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이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쨌든 자신은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고 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웃기는 비밀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여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동욱 씨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수연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김동욱, 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마 그 역시 이 황당한 진실 앞에서 자신들처럼 배꼽을 잡고 웃을까? 아니면 뒷목을 잡고 쓰러질까? 글쎄,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괜히 말했다가 동욱이네 가정에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민수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감은 없었다. 오직 아들 민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유쾌하게 헤쳐나가려는 긍정적인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유쾌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친자불일치라는 비극은 이제 한편의 유쾌한 코미디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준호와 이수연 부부에게 김동욱이라는 이름 석자는 마치 지독한 악몽을 끝내는 유쾌한 주문과도 같았다. 한바탕 폭풍처럼 웃음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앞으로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그러나 여전히 웃음기를 머금은 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에 대한 모든 의심과 오해가 풀린 준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수연 역시 남편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어처구니 없는 진실 앞에서 오히려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다. 여보, 근데 우리 정말 어떡하지? 민수가 동욱 씨 아들이라니. 하하,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서 눈물 나네. 수연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어깨를 들썩였다. 준호도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 당신은 결백하다는 거. 그리고 민수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지난 5년간 내가 민수 아빠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민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묻어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빠로서 민수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이 사실을 김동욱에게 알려야 하느냐 마느냐였다. 준호는 처음에는 그저 자신들만의 비밀로 간직하려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김동욱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 엄청난 비밀을 평생 숨기고 그를 대할 자신이 없었다. 또한 어쩌면 동욱에게도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뒤 준호와 수연은 김동욱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던 중 준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동욱아, 그리고 재수 씨, 오늘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많이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준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실수,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민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바로 김동욱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던 김동욱과 그의 아내는 준호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병원 관련 서류들을 보고는 점차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 김동욱은 동그란 안경을 고쳤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와 수연, 그리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민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 잠깐만. 그러니까 내 정자가 네 아들 민수의 아빠라고.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이야. 김동욱은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다. 그의 아내 역시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김동욱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푸하하하하하하하. 그는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그의 아내도 이내 상황의 황당함을 깨닫고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보며 웃고 또 웃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사람들처럼. 아니, 근데 나는 그날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정맥검사만 받은 건데 그게 어떻게 내 아내한테 시술될 수가 있냐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것이. 그리고 너는 왜 하필 그날 같은 병원에 있었던 건데. 김동욱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여보, 당신이 평소에 하도 엉뚱한 짓만 하니까 하늘이 이런 식으로라도 당신 유전자를 남기려고 했나 보지 라며 눅을 쳤다. 그렇게 한바탕 웃음 폭풍이 지나간 후 네 사람은 진지하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동욱 부부는 민수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수는 여전히 준호와 수연의 아들로 자랄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김동욱은 이제 민수의 아주 특별한 삼촌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민수가 나중에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나이가 되면 그때 함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다.
S병원 측에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준호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내부 고발자의 존재 앞에 결국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물론 그 어떤 보상도 준호와 수연이 겪었던 마음고생을 전부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작은 위안은 얻을 수 있었다. 그 후 준호와 수연의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특별하고 유쾌한 평화였다. 그들은 이제 민수의 엉뚱한 행동이나 김동욱을 닮은 구석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동욱은 이전보다 더 자주 준호의 집을 찾아와 민수와 놀아주었고, 민수 역시 그런 특별한 삼촌을 유난히 따랐다. 준호는 더 이상 민수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추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민수의 서류상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낳은, 세상 누구보다 민수를 사랑하는 진짜 아빠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준호는 아내 수연, 아들 민수, 그리고 친구 김동욱 부부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민수는 김동욱과 함께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준호와 수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득 준호는 생각했다. 아들이 나와 닮은 구석이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불일치. 헐. 친부 정체를 알고 배꼽 잡고 웃었네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한 줄의 문장은 이제 그에게 유쾌한 추억이자 특별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행복한 주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예측 불허의 연속이겠지만 이제 그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행복한 가족이었으니까